충격적인 속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 많이 드셨죠? 그런데 그 올리브유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37년 동안 환자분들의 건강을 상담해 온 건강의학과 박사 박성철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72세 김경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2스푼을 드셨습니다. 이 결과 간 수치가 치명적으로 올라가고 지방간이 심하게 진행된 충격적인 상태를 확인됐습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셔서 이렇게까지 간이 망가지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올리브유를 과도하게 섭취한 탓이었습니다. 결국 독을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72세 김경준 환자분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셨는지 그리고 올바른 올리브유의 사용법은 무엇인지 들으시고 바꿔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놀라운 변화의 첫 걸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올리브유, 그런데 잘못 먹으면 단 5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매일 올리브유를 먹으니까 괜찮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수많은 환자분들은 올리브유를 건강식으로 알고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다가 되려 혈관이 막히거나 혈당 조절이 악화되고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는 위험을 겪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출신 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노인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올리브유의 위험성과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이 세계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올리브유를 밥상에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쓰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기름 중에 그나마 올리브유는 안전하다라는 말이 돌면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는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 수치와 영상 검사 결과를 수십 년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어르신 환자분들 중에는 나는 올리브유 덕분에 건강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거나 간 기능 수치가 이상하게 올라간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리브유가 아무리 건강한 지방이라 하더라도 칼로리는 여전히 높다는 점, 그리고 기름 특유의 산화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보관법, 조리법, 섭취량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산화되면서 오히려 혈관을 막는 유해물질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무조건 많이 드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본인이 나는 건강하게 지중해식 식단을 하고 있다며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2스푼을 그대로 삼키셨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2년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지방간이 진행된 상태가 확인된 겁니다. 그분은 평생 술을 거의 안 드신 분이었는데 간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원인은 과도한 올리브유 섭취였습니다. 기름은 소량이면 약이 되지만
과량이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그 환자분의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올리브유를 샐러드에 가득 뿌려 드셨습니다. 문제는 샐러드가 아니라 사실상 기름 샐러드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채소의 영양을 얻기 위해 샐러드를 먹는 것인데 기름을 한 컵 가까이 넣으면서 오히려 체중이 6개월 만에 7kg이나 늘어났습니다. 혈당도 불안정해지면서 결국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나는 건강식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셨지만 사실상 매일 독을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올리브유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잘못 먹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올바른 사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올리브유의 위험성과 황금 레시피를 동시에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간을 보호하며 노후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는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올리브유의 충격적인 진실과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무조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른 채 매일 섭취한다면 단 5년 안에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은 바로 칼로리 함정입니다. 올리브유는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1g당 9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삼겹살 기름이나 버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기름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착각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체중은 서서히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시에 악화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도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공복에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1년 만에 체중이 8kg 늘었고 복부 CT 검사에서 내장 지방이 급격히 쌓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은 지방일 뿐 과량 섭취는 어떤 형태든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산화 문제입니다. 기름은 산소와 빛, 열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올리브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를 주방 선반 위에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그냥 두는 겁니다. 이렇게 보관된 올리브유는 이미 산패가 진행되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로 변합니다. 그 기름을 매일 먹는다면 좋은 지방이 아니라 독국물을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화된 기름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혈관 내 염증을 악화시켜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리브유는 절대 빛과 열에 오래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개봉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성은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올리브유를 마치 참기름처럼 사용합니다. 달궈진 팬에 넉넉히 붓고 고기를 볶거나 튀김 요리에 사용하시죠. 그런데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보통 180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온도를 넘어가면 유익한 성분은 파괴되고 발암물질 성격을 가진 유해 화합물이 생깁니다. 즉, 좋은 마음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을 망가뜨리는 기름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도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유로 생선 튀김을 해 드셨는데 결국 혈액 검사에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올리브유는 볶음이나 튀김용 기름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공복에 원샷하기입니다. 인터넷이나 일부 방송에서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그대로 삼키면 장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돌면서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기름을 바로 삼키면 담즙 분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췌장 기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염이나 담석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양 조절 실패입니다. 샐러드 위에 듬뿍, 밥에 듬뿍, 국에도 한 숟갈. 이렇게 무심코 올리브유를 추가하다 보면 하루에 순식간에 대 6스푼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3스푼 이상만 넘어가도 체중 증가와 중성지방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을 위해 먹던 올리브유가 혈관을 망치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고온 조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유는 고온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식단은 볶고, 튀기고, 지지는 조리법이 많습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쉽게 발연점에 도달해 기름이 산화되고 유익한 성분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일반 식용유처럼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10명 중 9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 건강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분명히 확인된 부분인데도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건강에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성과 세 가지 잘못된 습관만 제대로 피하셔도 올리브유는 건강을 지키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성을 피하면서 올리브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셔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리브유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절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제품만 골라도 건강 효과는 배가 됩니다.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올리브유의 종류입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그리고 포마스 올리브유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왜냐하면 엑스트라 버진은 화학적 정제를 거치지 않고 올리브 열매를 처음 압착한 가장 순수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면 정제 과정을 거친 올리브유는 이런 유익한 성분이 거의 사라지고 단순히 기름 역할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라벨에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낮거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산도 수치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면 반드시 산도 0.8%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라벨에 산도 표기가 없거나 1% 이상이라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라벨을 꼼꼼히 보지 않는 순간 그저 비싼 식용유를 사는 거라고요. 세 번째 기준은 포장 용기입니다. 올리브유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한 녹색의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거나 투명한 병에 담겨 있는 제품은 이미 빛에 의해 산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은 저렴해 보일지 몰라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생산지와 수확 시기입니다.
올리브유는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포도주처럼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수확 후 1, 2년 내에 섭취해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라벨의 하비스트 데이트 또는 베스트 비포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되도록 최근에 수확된 기름을 고르셔야 합니다. 생산지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전통적인 올리브 생산국이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지가 어디든 반드시 수확 연도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냄새와 맛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신선한 풀향기나 과일향이 납니다. 입에 넣었을 때는 약간 매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만약 눅눅하거나 기름 냄새가 강하게 난다면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것이고 건강에는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물론 집에서 맛을 보고 고를 수는 없지만 한번 구매하신 후 맛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싸면 좋은 줄 알았다. 마트에 진열된 걸 그냥 샀다. 유명 브랜드라서 믿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브랜드보다 품질 지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붙여도 산도가 높고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다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브랜드를 보지 말고 라벨을 보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 병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 표시가 있는지, 산도는 0.8% 이하인지,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는지, 수확 연도는 얼마 되지 않았는지, 맛과 향은 신선한지. 이 5가지 기준을 오늘 당장 점검해 보세요. 만약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올리브유의 보관법과 섭취량 조절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면 혈관과 간을 동시에 보호하고 진짜 지중해식 식단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사더라도 잘못 보관하면 금세 산화되고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양을 조절하지 못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진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법입니다. 올리브유는 공기, 빛, 열에 약합니다.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실온에 방치하면 산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반드시 차갑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흔히 주방 선반 위나 가스레인지 옆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기름이 가장 빨리 상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은 주방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입니다. 다만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하얗게 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온에 꺼내두면 곧 녹고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화를 늦추는 데는 냉장 보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대용량보다 소용량을 권장합니다. 흔히 2리터짜리 대용량을 사두고 1년 넘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올리브유는 개봉한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봉 후 3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 다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부부만 사는 가정에서는 250ml 혹은 500ml 소용량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제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올리브유 섭취량은 하루 성인 기준 2-3스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숟가락의 크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밥숟가락으로 가득 퍼서 드시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기준은 티스푼, 즉 15ml 정도입니다. 하루에 2-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상을 섭취하면 칼로리가 과해져 체중 증가와 혈액 수치 등 건강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올리브유를 먹는 시간과 방법입니다.
일부에서는 아침 공복에 원샷을 권장하지만 저는 의학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리거나 밥을 지을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어 향을 내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담즙 분비에도 무리가 가지 않으며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올리브유를 하루에 5스푼, 6스푼씩 드십니다. 하지만 기름은 약처럼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량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2~3스푼을 지키면서 3개월, 6개월, 1년을 이어가야 혈관 건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장기적으로 뇌와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올리브유는 향이 살아있고 적당량만 써도 음식이 훨씬 맛있어집니다. 반대로 오래된 올리브유는 맛이 떨어져서 결국 더 많이 쓰게 되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러니 올리브유는 반드시 소용량, 냉장 보관, 6개월 안에 소진, 하루 2~3스푼. 이 4가지를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올리브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조리법과 활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사서 집에 두지만 막상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도 안전하고 실제로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의 가장 큰 장점은 폴리페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18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됩니다. 가능한 한 조리를 끝낸 음식 위에 생으로 뿌려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구운 채소나 생선 위에 마지막으로 올려주면 풍미가 살아나고 건강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간단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올리브유는 맛이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올리브유만 단독으로 드셔서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즙이나 발사믹 식초와 섞어서 드레싱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2:1 비율로 섞으면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서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드레싱을 샐러드뿐만 아니라 두부, 삶은 브로콜리, 찐 단호박 같은 음식에도 뿌리면 훨씬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리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식단은 대부분 뜨겁게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올리브유를 넣어 조리하면 영양 성분이 손실되기 쉽습니다. 대신 조리를 마무리할 때, 즉 불을 끄고 난 뒤 음식 위에 살짝 올리브유를 뿌려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빵이나 통곡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빵을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흰빵보다는 통곡물빵이나 귀리빵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빵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또한 한국식으로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넣으면 윤기도 돌고 맛도 좋아지며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때 올리브유가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특히 닭가슴살,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기름을 섭취하면 위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이 안정적이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면서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올리브유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올리브유의 두 얼굴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잘못 쓰면 건강을 해치지만
올바르게 쓰면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번째 단계, 바로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놀라운 건강 비밀을 공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는 바로 이 흡수를 돕는 최고의 매개체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채소와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항산화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체내에서 산화되기 쉽습니다. 이때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산화를 막아주면서 오메가3의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생선과 올리브유는 서로를 보호하는 짝꿍 같은 관계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 역시 지용성 성분이라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건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맞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곡물과 콩류입니다. 현미, 귀리, 병아리콩 같은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때때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장 운동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노인분들에게는 잡곡밥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곁들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지방의 균형이 맞춰지고 심혈관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것이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쉽게 산화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산화를 막고 체내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을 살짝 볶아 사용하는 지중해식 요리가 건강식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이미 산화된 지방과 나트륨이 많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곁들인다고 해서 건강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이 가공육의 해로운 성분과 결합해 몸속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올리브유를 곁들여도 이 혈당 급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서 체내 지방 축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제 탄수화물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것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감자튀김, 돈가스, 치킨 같은 고열 조리 음식에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연점 때문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합니다. 또 이미 튀겨진 음식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 음료와 술입니다. 올리브유를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콜라나 맥주를 함께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알코올은 간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이때 올리브유가 보호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방간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분들은 혈관이 맑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장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원칙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먹어도 건강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올리브유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올리브유는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지키셔도 올리브유는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일 건강해지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건강TV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